최근에 뭐 FMC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이센셜하는 거였습니다. 재정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본질적이다 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당장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확대 정책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혼란한 상황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시장이 연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연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준비하신 파워포인트에 네, 저 로버트 실러 교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 언제적입니까? 2004년에요. 네. 제가 연준에서 일할 때 이제 연준도 사람을 뽑을 때 그 대학 교수 뽑는 것처럼 네. 박사 과정 마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연준 대표로 제가 모교였던 예일 대학교에 가서 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네. 그때는 이제 지도 학생이었지만 이때는 소위 갑의 입장에서 제가 학생을 뽑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실러 교수님께서 그때 노벨상 받기 한참 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사진도 찍자고 한 장 찍자고 하셔가지고 네. 아마 저게 실러 교수님 사진기 2004년이니까 뭐 핸드폰 없을 때니까요. 네. 사진을 그래요?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가 노벨상을 받으신 다음에 아주 잘 쓰고 제 있습니다. 기억에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이신데 뭐로 받으셨죠 그때 실러 교수께서? 그때 이제 금융시장의 버블 아하.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따라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따라간다는 믿음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로버트 실러 교수를 시황에서 접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이른바 좀 시장이 다소 과열될 과열됐을 때 때, 자주 우리가 들어와서 들을 수 약간 있는 좀 네. 바람을 좀 빼주시는 맞습니다. 그런 분이고요. 네. 네, 로비니 교수처럼 닥터 둠까지 가지는 않는데 까지는 않는데 네. 항상 이렇게 좀 너무 과하다, 과하면 안 너무 된다라고 과하면 안 해서 된다 쪽. 네, 당신도 아마 2007, 8년 그 직전에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때 미국 그 주택 시장이 막 올라갈 때 네. 이건 떨어진다. 그때 또 라고 해서 워닝을 주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예. 당신도 집을 파셨다고. 그래서 잠시 고생하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랬구나. 네, 예. 사모님한테서 칭찬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예를 들어서 주식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뉴스가 돼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뉴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주의 깊게 봅니다. 네. 왜 가는 거지? 하면서 하는데. 평소에 항상 이제 그렇죠. 반대쪽을 얘기하시고 이건 맞아요. 진짜인가 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우선 연준 자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방송을 듣거나 뭘 하다 보면 연준이라 하는 분도 있고 연방 준비 제도를 하는 분도 있고 FRB를 하는 분도 있고 네. 막 이렇게 용어가 혼선을 이루는데 대충 다들 뭐 미국의 중앙은행 아니야? 네. 이런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연준의 개념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 혼란스러운 게 이제는 저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아주 직접 한국에서 상당히 잘 경험하셨을 테니까 이제 미국 선거제도 대충 이해했어요. 네, 이제서 이해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역사에서 있듯이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부터 뭐 100여 년 전에 네. 연준이 시작했을 때 네. 그때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하는 게 그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권력을 주지 않고 각각의 주정부들이 네. 그 위너 테이크스 올 예. 51%만 해도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 작은 주들도 무언가 보이스를 낼 수 있게 하자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예외가 있어서 네브라스카랑 메인은 또 한 명씩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조그만 네,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연준도 그래서 정부적인 역할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게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인 Federal Reserve Board인데요. 정식 이름은요.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가 이사회. 워싱턴에 있고요. 네. 거기에 파월 의장 그리고 부의장이 2분 계시고 네. 전부 7분이 계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역 연준이라고 해서 네. 미국에 50개 주가 있고요. 네. 저 줄이 전부 다 대부분은 주를 나타내는 줄인데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의 뭐 7, 8개의 주를 담당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는 상당히 촘촘하고요. 동부는 촘촘하고. 네. 서부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1900년대 초반에 연준을 만들 때 서부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렇지 않고 뭐 가끔씩 미국도 우리나라 한은법 개정 나오듯이 연준법을 개정을 해서 네. 그걸 그 하자는 중에서도 얘기합니다. 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네. 전임은 뭐 윌리엄 더들리, 지금은 이제 존 존 윌리엄스. 윌리엄스인데 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 12개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도 약간 좀 위치가 다르다면서요. 네, 네. 어떤 점에서?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월스트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결정은 보드 오브 거버넌스에서 하고 네. 혹은 거기 모여서 FOMC라는 데서 네. 아까 말씀드린 7명의 거버너 이사들과 네. 이것도 또 용어가 다른 모든 나라들은 네. 일본은행, 한국은행, 인민은행 전부 다 거버너라고 그러면 총재인데 또 미국은 거버너가 이사예요? 위원입니다. 위원. 우리나라는 금통위원 같은 아, 분들. 예, 예. 이것뿐이고 지금 여기 있는 12개 네. 예. 네. 의 거기 지역 연준 총재 그렇게 해서 모두 19명. 지금 이제 두 자리가 비어 있어서 17명인데요. 그렇게 19명, 7명의 이사 더하기 12명의 총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FOMC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는 정부적인 공적인 성격과 민간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관 반민. 네. 그러니까 그런 민 때문에 사실 많은 한국의 독자들도 그렇고 특히 한 13, 14년 전에 그 읽어보셨을 텐데 숭홍빈의 화폐 전쟁에서 네.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유태인의 조직이다 음모론 나온 게 그럴 만한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저걸 민간인에게 말이 되냐.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선거제도가 그렇게 이상하듯이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네. 간접선거제도가. 연준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미국의 정치 지형을 반영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2011년 7월 4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한국에 고려대학교에 들어온 게 2010년 여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연준을 휴직을 한 다음에 2011년에 7월, 8월 두 달 동안 이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뭐 그냥 거의 공짜로 돈 받은 거죠. 마지막 두 달이니까 일 시킬 수도 없고 아, 예. 저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그런데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라서 네. 그날 불꽃놀이를 합니다. 예, 그럼 예. 밤에 모여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데 거기에 버냉케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오셔가지고 돌아다니길래 제가 뭐 한국 들어갑니다. 사진 하나 찍어주십시오 했더니 찍어주고 제가 목에 걸고 있는 게 연준 그 당시 공무원 의장이- 배지입니다. 그 당시 연준 의장이 그 당시 의장이셨죠. 성격은 어떻습니까? 뭐 아주 털털하시고요. 털털하세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도 굉장히 평범하게 입으시는 평범하게 거예요. 입고. 예, 그 전임자인 그린스팬 의장께서는 항상 넥타이를 메고 맞아요. 오시고 주말에도 그러시고 그리고 7월 4일 날 불꽃놀이 할 때 이런 일반 직원이 오는 카페테리아에 안 오십니다. 옆에 의장이 갈 수 있는 방에 예, 사모님인 안드레아 미첼 MBC 코레스폰던트랑 같이 다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따로 그걸 즐기고요. 교수님 가져오신 사진이 한 두어 장 더 있던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른쪽에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옐렌 의장. 옐렌 의장 전 의장. 이임식. 이임식. 네, 이임식 때 제롬 파월 그 이거는 워싱턴 의장이 DC에 있는 연준 본부. 연준 본부 2층입니다. 그래서 저기 제롬 파월 의장 뒤에 있는 그 문을 들어가면 FOMC가 열리는 문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01년 9.11 사태가 나기 이전에는 그냥 미국 시민들이 운전면허증만 보여주면 걸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여기를? 그런 데였습니다. 아하. 네, 그러다 9.11 이후에 조금 어려워졌고 아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신고를 하고 들어가고 그렇죠. 외국인들도 다 들어서 한국 분들도 제가 뭐 거의 수백 명 여기서 사진 찍고 그렇게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아까 라스트 리조트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보는데 네.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로 최종 대부자. 최종 대부자. 네. 그러니까 대부자라는 게 돈을 어디서 빌리냐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돈이 급해서 빌려야 되면 신용이 있다면 혹은 담보가 있다면 은행 가서 빌리죠. 은행 가서 빌리고 네. 은행 가서도 뭐 잘 안 되면 저 제2금융권 제2금융권 갔다가 가서 빌리고 이렇게 안 하죠. 되면 사채라도 그렇죠. 써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금융기관들은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자기들끼리 빌릴 수 있죠. 그렇죠. 은행 근데 간에. 전부 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2008년처럼 서로 못 믿으면 그러면 아무도 안 빌려줄 겁니다. 그게 2008년 금융위기죠. 대형 은행들이 니네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네. 리만이 무너졌는데 누구든 네. 안전하겠어.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돈이 필요하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누구냐? 그게 중앙은행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Functions of the Federal Reserve니까 연준의 기능인데 네. 통화정책, 모니터리 팔리시는 우리가 이해하고 네. 그 6주 간격으로 FOMC 통해서 금리를 내리네 마네, 네. 양적 완화 하네 마네. 맞습니다. 그리고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는 그러면은 2008년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네. 정 안 되면 우리한테 와서 돈 빌려가라. 네. 최종 대부자. 그렇죠. 그리고 뱅킹 슈퍼비전 같으면 이제 은행 감독이고 은행 감독인데 지금 한국은행은 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우리는 98년까지는 한국은행 밑에 은행 감독원이 있었다가 예. 금융감독원 통합하면서 네, 그래 나갔고. 네, 그게 그러면은 providing services such as currency, 현금, 현금하고 동전하고 수표 같은 거. 수표를 결제하는 게 결제하는 미국에서는 거. 상당히 큰 기능이었습니다. 네, 저도 미국 우리도 가서. 우리도 뭐 금융결제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결제원이 있고 기업 간에는 큰 일인데 네. 개인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제가 당좌 수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예. 보통 미국에 가서 60년대부터 해서 90년대까지는 가장 한국 분들이 놀라시는 게 그냥 가게에 가서 종이에다가 숫자 쓰고 사인하면 물건 주는 거. 그게 이게 뭐지? 그게 맞아요. 이제 미국의 신용 금융인 네, 걸 네. 깨닫게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궁금합니다. 네. Fiscal Agent for the Treasury. 그러면은 미국 재무부에 대한 네. Fiscal Agent 재정 대리인? 뭐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회계 처리만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요 기능이 뭐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것을 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네. 그 정부가 네.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을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정부가 중앙은행에다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돈이 남으면 정부에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통 때 있는 일인데요. 네. 코로나 시국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채를 그 정상적으로 통화정책으로도 사고 파는 게 있죠. 그 통화정책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났습니다. 교수님.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보니까 이 선이 쭉 올라가는 제일 위에 저게 지금 여기 10억 달러에 700이니까 7조 달러네요. 네. 지금 이제 2020년 접어들어서 3월 달부터 해서 저렇게 갑자기 쭉 해서 저 한 4조 달러 정도의 연준의 대차지표 7조까지 왔다는 얘기는 네. 순식간에 한 3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6년 동안 늘어난 것만큼이 거의 몇 달 만에 늘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네. 금융위기 전만 하더라도 소위 뭐 연준의 대차대표 그 얘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미국의 보는 통화인데 네. 그게 1조 달러가 안 되고 뭐 8천 몇백억 달러였던 게 네. 금융위기가 와서 양적 완화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한 몇 년에 걸쳐서 3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네. 그러다가 무슨 뭐 이걸 갖다가 좀 뭐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줄이는 듯 하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확 했단 말입니다. 코로나 전에 작년 11월, 12월 때 보험성 금리 인하 거기 조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갔지.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그냥 확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보험성은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시기 됐죠. 그렇죠. 네. 그것도 2018년 그것도 4분기에 금리 몇 번 올리고 무슨 뭐 중립금리 타령하다가 시장 박살나니까 그렇죠. 허겁지겁 하고 하다가 네. 여기서 네. 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몇 달 사이에 네. 3조 달러면은 네. 곱하기 지금 뭐 우리 환율이 암만 낮아졌지만 네. 한 1115, 1120 하면은 이게 뭐 3천 몇 조 원인데 우리 저는 돈으로 뭐 계산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플레가 안 생깁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풀렸는데 네. 2008년, 9년에 안 생긴 거와 뭐 사실 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 금융위기 이후에도 네. 사실 인플레는 없었다. 네. 결국은 돈이 덜 도는 거죠. 그렇게밖에 사실은 그게 뭐 회계학이고
토톨로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돈이 안 도니까 그나마 저렇게 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워낙 안 도니까 놔뒀다가 큰일 나니까. 예, 그러니까 수술할 때 환자가 약하면 거의 뭐 수혈을 그냥 거의 무한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피가 막 철철 넘쳐서 흐르고 낭비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되면 해야죠. 이 얘기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 버냉키 전 의장이 그랬다는데 네. 돈을 이렇게 막 찍어도 됩니까?라고는 뭐 그런 어떤 네. 토론 중에 우리 돈 안 찍습니다. 그냥 엔터키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린팅이 아니라 네. 그냥 자료상으로만 네.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국채를 사주면은 네. 은행들 월가에 있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네.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시장의 이자율로 사주는 거죠. 시장의 이자율로 사주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달러를 갖다가 팍팍 찍어갖고 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연준에 있는 네. 걔네들 은행 계좌에 엔터키 쳐서 숫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숫자가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와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와서 그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으면 그 사람의 계좌로 또 엔터키 쳐서 숫자가 찍힐 거고. 네. 그런데 그나마 이 엔터키 쳐서 숫자 찍히는 거라도 활발하게 되면은 네. 지금 상당한 인플레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돌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잠겨 있는 게 오히려 걱정인 거죠. 너무 잠겨 있는 게. 네, 돌질 않고. 지금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다들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온갖 용어가 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구사하고 있는 네. 어떤 그 뭐랄까요? 막 돈 풀고 있는 거라든지 네. 뭐 재정 정책 부양책만 하세요. 우리가 해드릴게 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그 연준의 정책이요. 일반적으로는 저기 있는 제일 위에 세 가지 공개 시장 조작, 공개 시장 조작, 네. 그리고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 네. 그리고 지급 준비율 혹은 지불 준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리저브 리ኳ어먼트가 네. 이제 지불. 그 세 가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공개 시장 조작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파는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네. 국채를 사고 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리고 돈을 줄이는 갖다 시중에 좀 국채를 삼으로써 해서 시중에 돈이 좀 풀리고. 그렇죠. 돈을 재우고 싶으면 이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거죠. 국채를 팔고 가끔 돈을 시황 끌어주는 선거 거죠. 때는 레포 하는 게 그거를 여기에 주로 레포로 합니다. 그거는 레포 시장이고 별도의 아니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네, 국채를 아웃라이트라고 하는데 네.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7일 정도로 해서 일단 팔고 7일 후에 사는 걸로 하자. 우리나라도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주로 갖고 있는 채권을 한 7일 정도 네. 이걸 담보 삼아 한국은행에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RP.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재할인율은 재할인율이라는 게 할인율, 우리나라에서 할인율. 어음 할인 할인. 하는 게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네. 제가 어음은인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음을 맡기고 네. 아니 팔고 돈을 받는 거죠. 옛날 말로 와리깡해서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그걸 하고 한 90몇만 원 90만 원만 내가 네, 주세요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때 그 할인하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 은행이 가지고 있다 100만 원을 받아봐도 되는데 자기들 급하면 또 연준에 가서 그렇죠. 중앙은행에 가서 그래서 재할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금리를 살짝 올렸다 오르고 내렸다 내림으로써 함으로써 네. 금융시장이 조금 완화적이냐 또 약간 긴축적이냐 네. 그렇게 조절을 그렇게 한다. 하는데 주로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공개시장 조작보다는 덜합니다.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는 그건 이제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에 저희가 돈을 맡기면 은행으로서는 그 돈을 전부 다 시장에서 대출하기는 돌려서 어렵고. 대출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지불 뭐 준비금을 뱅크런 이런 거 생기니까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좀 있어라. 네.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나라는 많이 하진 않고요. 네. 네, 중국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공개시장 조작과 그 지급 준비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TALF 요거 네. 시황에서 가끔 마주칩니다. 뭐 탈프, 뭐 텀, 네.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어려운데 네.
저거는 자주 접하길래 저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저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나왔다가 예, 지금 또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예, 막 없어진 것도 많고요. 네. 보통 이제 국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포를 하고 그러는데 국채가 아닌 다른 자산을 모기지 채권? 그거는 이제 제일 처음 했고요. MBS는 모기지 채권. MBS는 네. 그게 한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워낙 주택 시장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 그 당시에 문제가 또 주택 시장이었고요. 서프라임 모기지였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그 그걸 모기 들어간 채권 거고요. 사준 것도 TALF 저기에 그건 아니고 바로 네. 그건 그거는 바로 그냥 국채처럼 국채처럼 아예 사준 거고.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법에 어디까지를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네. 대한 규정이 있듯이 네. 예, 그 모기지 백 시큐리티를 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장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그 학비 빌린 거 그런 것도 좀 사줄 수 있고요. 학자금 대출, 자동차, 자동차. 칼론 네, 그것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연준해서 그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좀 해줄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전까지는 안 하고 시장에 맡겨놨던 거지요. 그러니 뭔가 은행 입장에서 뭔가 자산이 뒤에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가 저 학자금 대출 나간 거 나중에 그거는 받을 거 있는데 대학 졸업생이 대학 졸업하고 담보고요. 취직하고 네. 자동차 자동차는 사면서 자동차가 할부 있는 있고요. 거 네.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받쳐주고 있는 네. 그러한 그걸 자산 유동화한 증권을 맞고. 연준에서 사주면서 돈을 주는 거 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했고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트릴리언이 안 되던 게 이제 3까지 하하.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저렇게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약자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TALF. 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뭐 그러기- 많이 나왔는데 네. 과거에 하던 것이 많은 것을 다시 이제 리사이클을 했고요. 리사이클. 네, 다시 끌어낸 겁니다. 해봤으니까 아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한 달, 2달 동안 연구를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던 거를 이제 다 아니까 수술해본 의사처럼 그냥 하루 만에 이제 해봤어. 네, 해봐서 알아. 아, 10년 전에, 12년 전에. 그렇죠. 처음 손목 잡을 때가 어렵지. 그래서 그냥 딱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있는 CPF, 커머셜 페이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저도 정확하게 기업어음. 모르겠는데 기업어음, 네, 기업어음. 기업들이 발행하는 네, 그 어음. 네. 그걸 해주고 그런 식으로 뭐 이거는 CP라는 것은 순전히 신용이네요. 우리 그렇죠. 나중에 갚을게. 네. 이 종이조리 갖고 와 갚을게.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뉴욕 연준에 그걸 설치해서 어디까지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에 정책 조정 내용을 보시면 옛날에는 A1까지 했는데 이제 A2까지 해준다. 아하, 신용 등급 A2라도 네. 해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산업은행, 한국은행이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그러나요? SPCS 혹은 SPF라고 부르는 거 할 때도 어디까지 사냐가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너무 아래까지 샀다가는 부도가 나고 너무 높은 거는 사줘봐야 뭐 어차피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어렵죠. 그게 어렵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를 사줘야 되는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새로 하고 그 총액이 이제 3.3조 달러니까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거에 최근에 올라간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올라갔던 게 급격했다고 했고 사실 그 전에는 지금 여기는 거의 일직선으로 보이시지만요. 2008년 이전에요. 그래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하도 이래서 그렇지 옛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프가 뭔가 좀 보였을 거 아닙니까? 움직이고. 예, 그걸 연구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워낙 큰 일이 나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무슨 저 매달 첫째 줄 그 금요일 날 나오는 뭐 주간 실업수당, 뭐 난판 페이롤 막대기가 그렇죠. 옛날 거 아무 의미가 없죠. 다른 거에서 수십 배씩 올라가니까. 그러니 옛날에는 10만이면 아유 적고 17만이면 아유 많고 이라고 들쭉달쭉 했는데 이게 전부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방에 2천만 명이 날아가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그 정도로 큰 상황이다라는 거를 뭐 그런데, 실업자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번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MMLF, PDCF 다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구나. 다음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맞아요. 뭐 PMCCF, 프라이머리 마켓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행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 SM은 세컨더리 마켓, PM은 프라이머리 마켓 그런 식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그리고 이 TALF는
아주 고색창연한 2008년부터 네, 했던 것이 이번에 다시 또 이제 리사이클돼서 나오고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모두가 가지고 있는 네. 그겁니다. 어제 또 22에 라가르드 총재도 아주 네. 뭐 대놓고 우리 뭐 유럽 인민들을 위해서 뭐 무제한 네. 뭐 아무 조건 없이 막 풀어드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1월 달에 뭐 누가 돼도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거 한데 네. 그러면은 자, 뭐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3조 3천억인가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2조 어쩌고 와서 뭐 1조 달러씩 뚝뚝 떨어졌는데 암만 못해도 한 5천억 달러 내지 1조 몇천억 달러는 아니면 2조 달러는 할 것 같단 말입니다. 네. 하면은 네. 지금 당장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네. 시장에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돈 가져가 버리면 네. 안 되잖아요. 돈이 모자르고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금리 올라가고 네. 그러면 뭐 경기 살리자 했던 취지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중앙은행이 얼마나 해줘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하는 중앙은행이 고민이 다 사준다. 네. 거의 다 사주냐, 거의 일부를 다 사주냐. 사준다. 그리고 발행시장에서 사느냐, 유통시장에서 사느냐. 그런 그 고민이. 그러면 어느 나라가 아까 있습니다. 그 연준의 그 자산 그래프는 또 네. 쑥 한 1조 달러나 2조 달러 또 쑥 올라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걸 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행정부도 재무부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또 최근에 한국은행이 국채 새로 매입하는 네, 거 얼마 그것도 이제 1년 동안 네. 나누어서 하고. 근데 시장에서는 궁금한 게 만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왜냐면 얼마 산다 그랬지 어느 걸 산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 걸 사줘야지 도움되는 거지 남의 걸 사줘봐야 아무 도움 안 되죠. 시장이 좋아져봐야 내 바텀라인이 좋아져야지 되는 거니까요. 연말도 다가오는데. 네. 그렇기 그렇다.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그때 없었던 건데 2008년이요. 이제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메인 않습니까? 스트리트 그러니까 그야말로 금융 산업이 아닌 진짜 그 제조 산업, 제조 산업, 네, 쪽, 굴뚝 산업 중소기업에 굴뚝 산업 하자. 쪽에다가 돈 빌려주는 네. 중소기업들. 했는데 6월 달에 이제 막 6천억까지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글쎄. 네, 예, 그게 예. 이제 중소기업이 필요가 없었는지 은행이 안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400 얼마?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나갔습니다. 아하. 애초에 6천억 달러까지 풀 생각이었는데 네. 실제 풀려나간 돈은 10분의 1도 안 나갔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안 빌려가는지 은행에서 안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은행에서 안 빌려줬다는 얘기는 때릴까 봐? 떼이는 것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저기 오른쪽 아래 나와 있는데 최소 대출 규모가 25만 불이었습니다. 아, 돈이 안 되는구나. 너무 크다 그게. 너무 한번 네. 너무 한쪽에 나가는 게 크다. 크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한 우리 개념으로 한 몇천만 원씩 당장 급한 돈은 빌려주겠는데 이 갖다가 이게 어떻게 3, 4억씩 주냐. 네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반대로도 너무 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더 작은 사람들은 못 빌려가는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큰 사람은 가는데 좀 조그만 치킨집이라든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준 겁니다. 10만 불. 그러니까 더 작은. 무슨 말씀인지. 소기업도 와라. 예. 근데 예. 그게 그걸 안 한 이유가 그렇게 작은 데는 하니까 은행으로서 수수료가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은행도 작은 거를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해줄 수 있도록 연준에서 저 내용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야지 네. 이제 수수료 구조가 변해야 중소기업이나 빌려가는 중소기업이나 빌려주는 은행이나 네. 전부 다 좀 조그만 것도 거래를 하는 거지요. 은행으로서는 좀 커야 좀 뭐가 남는데 그런 식으로 연준에서 많이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바뀐 게 10월 30일이고요. 네. 그리고 11월 FOMC 끝나고 이번에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결과는 아직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화요일, 수요일 날 하던 FOMC 미팅을 수요일, 목요일 날 하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에 네. 발표가 왔는데 제가 뭐 다른 방송 때문에 좀 봤더니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기자 간담회에서요. 저
그 최소 대출 규모 축소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했냐는 것도 하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두 실질적인 가지 도움을 질문. 못 준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어떤 그래서 이제 그거였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낮춰서 조금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6천억 한도까지 다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저거 아까 보여주신 그 연준 돈 푼 그 규모 네. 대차 대표 네. 이거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기 요 조금 부분 줄었죠. 예. 그 전에 이제 줄일까 말했다가 테이퍼 텐트럼 가지고 전 세계가 한번 깜짝 놀랐고 네. 네. 화들짝 놀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부터 한 4년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드디어 내려보자라고 이제 내리다가 작년 말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그래서 보험성 인하라고 하면서 약간 올렸고 하니까 근데 사실 모르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논의가 과연 저기 있는 1조 달러가 맞는 거냐 4조 달러가 맞는 거냐 는 거는 그 당시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네. 과연 4조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7조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1조 달러로 가는 게 맞느냐? 그 셋 다 가능한 옵션입니다. 네. 어떤 것을 택할지는 연준의 선택이죠. 지금 또 시장에서는 뭐 조금 초미의 관심사가 어느덧 0.6에서 0.7% 사이에서 놀던 미국채 10년물이 네. 1%에 굉장히 근접을 해가지고 네. 시장이 지금 약간 전전긍긍합니다. 이거 1%대로 올라서나 싶어가지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금리 동향,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재정 정책과 재정 정책,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재정 정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네. 시장에서는 압력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압력인데 이걸 연준이 얼마나 사주냐? 사주냐에 네. 따라서 하는 문제. 눌리는. 고요. 그럼 이제 그걸 또 사주면서 풀린 돈이 혹시 인플레가 나진 않을까? 그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급과 인플레. 연준은 대통령을 무서워합니까? 의회를 무서워합니까? 의회를 무서워하죠. 대통령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의회는 갑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한국은행은요. 네. 아마 헌법에 있는 기관인지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일본은행, 중국의 인민은행에 비해서 예. 연준의 위치가 약합니다. 법적인 위치가 그러니까 뭐 차터드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의회의 부속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서 독립시켜 준 거죠. 그 의회가 없애면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회 감사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국정감사 다들 뭐 성실하게 받지만 훨씬 더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야, 옛날에 그래서 의회 감사는 정말 심합니다. 그게 가끔씩 이렇게 약간 뭐 연준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책들 중에 네. 옛날에 재무부 건물 안에 무슨 뭐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다는 그 말이 맞군요. 근데 옛날에 그 1900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2층에서 네. 그 제니 옐렌 의장 퇴임식 하던 그 건물이 1930몇 년인가 지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를 재무부 건물에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독립성이라는 거 진짜 있었습니까? 네.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있다. 그 연준의 그 어떤 독립성의 문제들, 그 오페레이셔널 인디펜던스라는데 연준에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항상 지켜졌고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가장 그게 그 위협을 받았던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저기 있는 그림에서 2019년 말. 아하. 네. 그때 보험성이나 한참 그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각 세우다가 갑자기 연준이 꼬리 내렸을 때 꼬리 내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꼬리가 내린 건지 아니면 무역이나 다른 데 문제가 있었는지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더 큰 게 왔으니까 다 묻어가 버렸네. 다 그냥 쓸려 나가니까. 네, 저기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 저기 보이시잖아요. 약간 손톱처럼 조그만 거예요. 예. 저게 뭐였는지를 아는 게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유일하게
왜 그러지? 하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요 네, 약간의 딱 요 보기. 래퍼. 네. 그때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월 달에 가서는 연준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알 수가 없고 파월 의장의 회고록쯤 가면 나오겠죠. 네. 이게 자꾸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결국 현실화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결국 이놈의 MMT라는 게 네. 현실화될 것 같은 조만간에 그런 상황이 같은데 빠르면은 뭐 저 바뀌자마자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로 저 미국 행정부나 여기저기에 채워진다면은 당장 우리가 해바뀌면서부터 MMT 타령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교수님 또 MMT 한번 강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11월 12일자 녹화본 주간전망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겨울을 접어들었죠.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막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